여러분, 인공지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놀랍게도 1959년 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최초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했고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을 지정해 주어 많은 것들을 자동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해주어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서 사무엘의 기본 아이디어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볼까요? 수많은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정의하고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규칙과 일치하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없는 애매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은 구분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편리한 쇼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에 사람이 일일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의 양과 유형을 추가해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이미 기존에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특성을 학습한 경험으로 새로운 상품이 들어와도 어떤 카테고리인지 지능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컴퓨터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을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이미 정답인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벨이란 우리 일상에서 라벨을 붙인다, 이름표를 붙인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죠. 아마 물건을 정리하거나 다이어리나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표를 붙여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대상의 특징에 따라 정답을 표기하는 것을 라벨링, 그리고 그 대상의 표기된 데이터를 라벨이 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라벨이 된 데이터들의 모음을 트레이닝 셋 또는 훈련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하여 분류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분류 모델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테스트 데이터는 라벨링이 되어 있진 않겠죠. 이 지도학습은 트레이닝 셋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과 회귀 분석, 리그레션 또는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로 나뉩니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만 보고 이게 어떤 과일인지 분류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사과, 배, 바나나, 체리 등의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셋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이 사진에 라벨을 입히는 라벨링 작업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규칙을 잘 만들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닝 셋을 학습을 시킵니다. 어떨 때 사과일지, 배일지 우린 당연하게 생각해서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모델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사과로 라벨이 딱 붙으면 아, 분류가 잘 되는구나, 인공지능이 잘 만들어졌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카페에서 기온에 따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온도를 보고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즉 트레이닝 셋은 정답과 답이 매핑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fx 형태입니다. x값이 변하면 y값도 따라서 변하게 되죠. 즉 원인, 문제, 인풋은 x, 결과, 답, 아웃풋은 y라고 하고 관계, 풀이, 펑션에 해당하는 F 부분을 우리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처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아, 기온이 낮을 때 대체로 판매량이 떨어지는구나, 기온이 높으면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사 먹네,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나, 온도가 낮음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렸네 등등 각자의 지능을 기반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27도인 오늘의 판매량을 예측해봐라 라고 한다면 경험과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대충 알아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27도에 대해서 70이라고 예측 판매량을 딱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즉 분류는 문제와 정답이 정확히 인간이 정해놓은 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 회귀 분석은 문제와 답이 정확히 존재한다기보다 문제와 답의 관계가 인과성을 지닌 연속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비지도 학습의 트레이닝 셋은
문제와 정답이 매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라벨도 없는 데이터죠. 따라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면 입력 데이터들의 유사한 속성 값을 갖는 데이터들의 군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땐 유사한 속성 값을 찾기 위해 유사도를 측정하는 유사도 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유사한 속성, 즉 어떤 패턴이나 형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도학습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많은 과일들 중에 어떤 것이 사과인지 배인지 바나나인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컴퓨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많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이라고 해서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모양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등등을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군집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계속 이 인공지능은 군집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과끼리 잘 묶었고 배끼리 잘 묶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예 라벨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라고 아는 건 사람이 이미 저게 사과라고 알 수 있는 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를 지도학습에서 적절한 특징을 찾아내기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 비지도학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닮아있다고 했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듣고 나니 정말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은 지도학습,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생겨나는 지식은 비지도학습일 겁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에서 좀 더 발전한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간의 엄청난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뉴런을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수상돌기 쪽에서 신호를 받아 전달을 하죠. 즉 무언가 입력을 받아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 슉 하고 전달을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기계학습은 이렇게 단순하죠. 이것은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뉴런 한 개와 비슷합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망을 이루는 것을 심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학습 목적에 적합한 속성,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수한 성능의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딥러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플랑크 로젠블라트에 의해 고안된 인공신경망 최초의 알고리즘인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망 구조를 수학적으로 본뜬 구조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입력 데이터에 어떠한 가중치가 실리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전달할지 말지 판단하여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개가 복합되어 만들어지는 신경망은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으로 구성됩니다. 입력층은 입력 뉴런으로 이루어진 입력 데이터를 받는 층이고 은닉층은 은닉 뉴런으로 이루어진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해서 어떠한 계산을 하는 층이고 출력층은 출력 뉴런으로 이루어져 최종 출력을 내보내는 층입니다. 이때 은닉층이 2개 이상일 때부터 심층신경망이고 이때부터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층들의 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존재합니다. 이 가중치는 이전 층의 어떤 노드의 결과값을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학습 과정에서 순전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역전파,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어지는 순전파는 출력층을 거쳐 나온 출력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손실, 에러로 계산합니다. 한 번에 예측값과 실제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손실값은 0보다 많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이 필요하고 역방향으로 계산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파입니다. 따라서 딥러닝은 순전파, 역전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적합한 가중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결국 우수한 성능을 가진 인공신경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딥러닝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적절한 학습 시간, 좋은 성능 등의 최적화를 위해서 배치, 에포크, 반복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딥러닝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될 단어입니다. 배치, 에포크, 반복. 조금 비슷비슷한 느낌이라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치는 사전적으로는 집단, 묶다, 일괄, 배치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배치에는 배치 사이즈와 배치 폼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배치 사이즈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눴을 때 배치 사이즈는 하나의 소그룹에 속하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형태를 배치 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치는
트레이닝 셋을 배치 사이즈로 작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트레이닝 셋을 작게 나누는 이유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째로 신경망에 넣으면 비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으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에포크란 무엇일까요? 에포크는 프랑스어로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딥러닝에서 에포크란 전체 트레이닝 셋이 신경망을 통과한 횟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에포크는 전체 트레이닝 셋이 하나의 신경망에 적용되어 순전파와 역전파를 통해 신경망을 한 번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이라는 개념은 1에포크를 마치는 데 필요한 미니 배치 개수를 의미하며 미니 배치가 신경망을 통과할 때마다 가중치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 200으로 설정하고 2에포크를 진행한다면 이터레이션은 5이고 총 가중치의 업데이트는 2 곱하기 5, 즉 10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 가지 요소는 적절히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아져서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반대로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속도는 빠르겠지만 가중치 업데이트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불안정하게 훈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적절하게 부여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생소한 개념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멋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미션을 클리어해 보시기 바랍니다.